1978년 여름 경남 밀양. 이 강가에서 한 여자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한 청년이 생각 없이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때까지 서로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름 폭우가 내렸고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물안개 피던 강가에서 그대를 처음 만났었지. 폭우처럼 쏟아지던 그날 내 삶이 새로 피었어. 그 강가에서 처음에 우리 모든 게 시작됐던 그날, 그 강가에서 젖은 손끝에 사랑이 숨 쉬고 있었어. 사시 해가 흘러왔는데 강물은 여전히 흐르네. 달라진 건 우리 마음뿐, 돌아갈 순 없더라. 그 강가에서 멈춘 시간, 바람이 노래를 부르네. 그 강가에서 눈을 감으면 그대 미소가 흐르네. 그 폭우 속 그 손길, 내 어둠을 밝혀주던 빛, 강바람 스치던 그 밤에 그대는 내 전부였어. 그 강가에서 다시 이제야 다시 피어나네. 1978년 7월 15일 오후 3시, 밀양 강가. 은주는 그날 강가에 내려갔습니다. 혼자 산책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주는 서둘러 강가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에 젖은 강가 바위는 미끄러웠습니다. 은주의 발이 헛디뎠습니다. 몸이 강물로 떨어졌습니다. 물살은 생각보다 거세었습니다. 은주는 손을 저으며 허우적거렸습니다. 강가 위쪽에서 산책을 하던 청년이 비명을 들었습니다. 그 청년이 민호였습니다. 22살의 청년. 민호는 달려갔습니다. 강가에 모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상인, 한 노인, 두 아주머니. 그들은 모두 물에 빠진 은주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물에, 누군가. 그들은 머뭇거렸습니다. 물이 너무 차고 위험해 보였습니다. 민호는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신발을 벗자마자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민호를 집어삼켰습니다. 팔이 무거워졌습니다. 숨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은주를 찾아야 했습니다. 은주의 손을 잡은 순간
민호는 모든 힘을 다해 위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강둑으로 올라왔습니다. 민호의 왼쪽 팔은 깊게 베어 있었습니다. 강바 위에 부딪힌 자국입니다. 은주는 자신의 옷자락으로 그 상처를 감았습니다. 두 사람은 폭우 속에 앉아만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은주는 민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폭우 속에서 걷는 길은 길었습니다. 은주는 민호의 팔을 계속 붙잡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은주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현관에 나왔습니다. 은주의 어머니는 젖은 딸을 보고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은주, 넌 뭐야? 어디를 갔다고? 그 순간 은주의 어머니는 민호를 봤습니다. 젊은 청년이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날 물에서 건져줬어요. 은주의 어머니는 두 손으로 민호의 상처를 감싸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이 우리 딸을 살렸습니다. 은주의 아버지는 민호를 식탁으로 이끌었습니다. 보잘것없는 밥이었지만 그 밥의 무게는 컸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넌 우리 딸의 은인이자 이제부터 우리 가족의 일원이야. 이 집에서 얼마든지 쉬어. 상처가 나을 때까지. 민호는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폭우 속에 휩쓸리던 나 끝없는 어둠 속을 헤맬 때 누군가 손을 내밀었고 그 순간 세상이 멈췄어. 빗속에선 그 따뜻한 손 내 생명을 붙잡아줬어. 이 속에선 떨리던 숨결 그 손에서 다시 태어났어. 상처난 팔을 감싸주며 함께 울던 그 눈빛 속에 처음으로 느꼈던 마음, 살고 싶다는 작은 기도. 빗속에선 그 따뜻한 손 끝내 나를 놓지 않았지. 빗속에선 그 손 안에서 모든 게 다시 빛났어. 아, 그 폭우 속의 기적, 세상이 잠든 듯 고요했지. 손끝에 온기 하나로 절망이 사랑이 되었어. 빗속에선 잊을 수 없는 그날의 숨결, 그 온기. 빗속에선 내 생의 시작, 그리고 첫 번째 상처가 나으면서 민호는 은주 가족과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은주의 아버지가 일하는 공장으로 함께 내려갔고 저녁이면 강가로 내려왔습니다.
은주와 민호는 강가에서 노래했습니다. 은주의 목소리는 맑았고 민호의 음정은 어눌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강바람이 그들의 노래를 실어날랐습니다. 그리고 민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은주를 사랑한다는 걸요. 아니, 이미 사랑하고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상처가 물던 그 며칠 뒤 다시 찾아온 강가에서 너와 함께 부르던 노래 그 계절을 잊지 못했어. 강가의 계절 우리였던 날들 햇살에 웃음이 피어나고 강가의 계절 젖은 바람 속에 너는 내 전부였어. 끝난 저녁이면 언제나 내 곁에 있던 너 강바람이 불던 그 시간마다 우리의 마음은 가까워졌지. 강가의 계절 흘러간 시간들 강가의 계절 흘러간 시간들 그 안에 멈춰선 마음 강가의 계절 이름도 없이 너를 내려놓을 수 없어. 그 강가에서 넌 내 세상이 되었지. 세월도 지울 수 없는 사랑이 피어났어. 강가의 계절 모든 계절이 너로 물들어 있었어. 강가의 계절 아직 내 안에 그날의 노래로 남아있어. 팔 8월의 마지막 날 민호는 은주에게 말했습니다. 은주, 나 너를 사랑해. 처음 너를 물에서 건질 때부터 아닌 것 같아. 너의 가족과 지내면서 너와 강가에서 노래하면서 더 깊어진 것 같아. 은주는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웃었습니다. 나도 너를 사랑해. 그런데 우린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넌 내 전부가 되어 버려서
이젠 돌아갈 수가 없어. 너 없는 하루가 두려워. 그래서 오늘도 말해본다. 너를 잃을까봐 매 순간이 흔들려와. 너를 놓을까봐 이 손을 더 꼭 잡아. 서로 다른 세상 속에 살아도 운명처럼 마주친 우리. 언젠가 이 시간이 끝날까봐 자꾸 겁이 나. 너를 잃을까봐 이 기쁨이 사라질까봐. 너를 놓을까봐 차라리 내가 사라질까. 지금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란다. 너의 손이 내 손을 놓지 않기를 바란다. 너를 잃을까봐 하면서도 사랑했고, 너를 원하면서도 끝내보내야 했어. 그 이후 며칠간 민호와 은주는 가장 행복했습니다. 은주의 가족도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했습니다. 은주의 어머니는 우리 딸이 행복하니 우리도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상처가 거의 나은 8월 말, 은주의 어머니가 민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미안하지만 하나 물어볼 게 있어. 넌 이 시골에만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니?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주의 어머니가 계속했습니다. 우리 먼 친척이 있어. 내 고향 친척인데 시골을 떠나 서울에서 사업을 크게 한단다. 거기서 일이 있다고 했어. 넌 똑똑하고 성실하니까 한번 가봐. 우리 딸 살린 은인을 서울까지 보내서 좋은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싶어.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감사야. 은주의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딸을 살려준 넌 이제 우리 가족이야. 가서 좋은 기회 잡고 돌아와. 그럼 은주와도 당당하게 혼인할 수 있지 않을까? 민호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은주 가족의 배려가 너무나 컸습니다. 넌 내 손을 살며시 잡고 우린 강가에 앉아 있었지. 별빛이 우리를 감싸주고 모든 게 완벽했던 밤. 숨결이 겹쳐지던 그 순간 세상이 조용히 멈췄어. 이 순간만이라도 영원하기를 바란다. 이 순간
언젠가 끝이 온다 해도 지금은 모른 척 할래. 너의 눈동자 속에 남아 이 온기를 기억할래. 이 밤이 흩어질 것 같아서 두 눈을 감고 널 느껴봐. 이 순간만이라도 행복이 머물렀으면. 이 순간만이라도 너는 내 전부였어. 아, 이런 밤이 다시 올 수 있을까. 그래도 지금 이 순간 너와 함께라서 좋아. 이 순간만이라도 우린 참 행복했지. 이 순간만이라도 영원히 내 맘에 살아. (9월) 초 민호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기차 안에서 내내 은주를 생각했습니다. 먼 친척의 집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시골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자동차, 전화기, 큼지막한 집. 민호는 압도당했습니다. 먼 친척 아저씨가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게. 우리 고향 친척 소개를 받았네. 내가 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 했어. 일이 있으니 해보고 싶으면 해봐. 다음 날 오전 민호는 사무실에 나갔습니다. 먼 친척 아저씨가 일을 보여주던 중 계단에서 내려오는 여자를 봤습니다. 그녀가 정이었습니다. 28살. 하지만 첫 인상부터 민호의 눈이 멈췄습니다. 정희의 외모는 특별했습니다. 얼굴이 정밀하고 선이 뚜렷했고 눈빛이 생생했습니다. 피부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게 오히려 인간미를 더해주었습니다. 입고 있는 옷도 고급스러웠고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정희가 민호를 흘낏 봤습니다. 누구세요? 먼 친척 아저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이 친구가 우리 고향 친척이야. 일 좀 해보려고 왔네. 정희, 이 친구한테 사무실 일 좀 보여줄래? 정희는 대답 대신 다시 흘낏 봤습니다. 9월이 되고 2주가 지났습니다. 민호는 정말 성실했습니다. 시골에서 온 청년의 진지한 태도, 누구보다 먼저 도착해서 청소하고 누구보다 나중에 떠나는 모습, 고객들 앞에서 보여주는 겸손한 태도와 명확한 답변. 사장은 민호에게 점점 더 많은 업무를 맡겼습니다. 민호가 정말 괜찮더라. 이런 청년이 많아야 하는데. 정희는 여전히 까칠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졌습니다. 민호를 볼 때마다 눈을 피했고 민호가 일하는 모습을 볼 때 자꾸만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10월 초 회사 거래처들과의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 작은 술집. 거래처 과장, 거래처 사원 2명, 정희, 민호, 그리고 회사의 상사가 앉아 있습니다. 술이 어느 정도 진행되자 거래처 과장의 눈이 정희에게 떨어졌습니다. 거래처 과장이 비틀거리며 정희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누구야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데? 상사가 급히 대답했습니다. 아, 이건 우리 회사 직원이고.
과장이 정희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와, 글쎄. 과장이 정희의 팔을 집어 끌어당겼습니다. 이리 와봐. 왜 항상 이렇게 우울해? 좀 더 웃어봐. 여자가 웃어야 예쁜 거 아냐?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누가 봐줄까 이 얼굴로? 글쎄. 웃음이 나왔습니다. 다른 거래처 사원들도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상사는 거래처 눈치를 보느라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거래처를 잃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아래로 얼굴을 숨겼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민호가 천천히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명확하고 차분했습니다. 민호가 과장을 바라봤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과장님, 그런 말씀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과장이 민호를 쏘아봤습니다. 뭐? 넌 누구야? 이게 넌 할 말이야? 민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여전히 차분하게 하지만 더 명확하게. 정희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외모를 평가하는 건 존중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과장이 다시 정희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아, 이놈 정의 편을 드네. 과장이 비웃으며 정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상사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거래처 눈치 때문입니다. 그 순간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민호의 동작은 빠르지도 거칠지도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고 확실했습니다. 민호가 과장 앞에 섰습니다. 눈빛은 차갑지만 표정은 침착했습니다. 손을 놔주시겠습니까? 과장이 놀라 손을 뺐습니다. 민호가 정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희 씨, 여기 있어. 정희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민호가 정희를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고 자연스럽게 옆에 서주었습니다. 상사가 급히 말했습니다. 아, 과장님. 미안합니다. 실례하겠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 가볼까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술집을 나왔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정희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왜? 너는 왜? 민호가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입니다. 당신을 존중하는 거죠. 하지만 넌, 나 때문에 회사에서. 민호가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 난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요. 당신처럼 강한 사람은 드뭅니다. 당신이 보기엔 당신을 무시한 거라면 그건 그들의 문제입니다. 당신 때문이 아닙니다. 정희가 민호의 얼굴을 처음으로 제대로 봤습니다. 정희의 눈이 촉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눈물이 아니라 뭔가 다른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주는 느낌.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진정으로 대하는 느낌. 10월부터 11월까지 정희는 서서히 변했습니다. 민호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까칠함 뒤에 숨어있던 외로움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정희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 남자 괜찮은 것 같은데요? 사장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정희가 그런 말을 하다니. 그럼 아버지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강가에서 은주와 만난 민호의 모습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민호, 너 좀 달라졌어. 뭔가 피곤해 보여. 아니야, 괜찮아. 민호의 대답은 즉각적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방문 10월 중순. 은주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민호야, 서울에서 일은 잘 되고 있니? 자주 안 내려오는 걸 보니.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민호의 눈이 은주를 피했습니다. 세 번째 방문 11월 초. 은주가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 우리 이대로면 안 될 것 같아. 왜 그런 말을?
넌 서울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 나는 시골에 있고.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은주의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11월 중순 사장이 민호를 따로 불렀습니다. 민호, 우리 회사에서 자네를 정말 높이 평가하고 있어. 그리고 자네가 우리 정희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민호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사장이 계속했습니다. 정희가 자네에 대해 처음으로 남자 얘기를 했어. 그리고 정희는 사실 이 나이에 시집을 못 갔어. 자존감이 낮았어. 하지만 자네를 보니까 달라진 거야.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당당해졌어. 사장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있었습니다. 자네, 우리 정희와 혼인할 생각 없나? 자네를 환영할게. 그 말이 민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민호의 하숙집 방. 민호는 천장을 봤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은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강가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그 신뢰의 눈빛. 넌 잘 살아. 넌 꼭 잘 살아야 해. 그리고 정희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술집에서 무시당했을 때 자신을 지켜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보호받는 느낌. 은주를 사랑한다. 하지만 내가 은주에게 뭘 줄 수 있나? 가난한 시골에서 함께할 수 있을까? 정희와 혼인하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다. 하지만 이건 사랑이 아니다. 이건 거래다. 다음 날 직장에서 민호는 일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정희가 사무실을 지나갔습니다. 민호는 자꾸만 정희를 쳐다봤습니다. 저녁 서울거리. 민호는 혼자 걸었습니다. 자동차들, 사람들, 밝은 네온사인들. 내가 지금 여기 있고 은주는 저 먼 시골에 있다. 만약 정희와 혼인하면 나는 이 도시에서 살 수 있다. 하지만 은주는 여전히 그 강가에 있을 것이다. 내가 정희를 선택하는 건 은주를 버리는 거다. 정희가 민호에게 다가왔습니다. 넌 왜 요즘 이상해? 뭐 걱정 있어?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정희가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제안 때문이야? 민호가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정희가 말했습니다. 난 알아. 넌 다른 누군가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희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넌 내 유일한 빛이야. 내 인생에서. 넌 나를 처음으로 누군가의 눈에 들어오게 해줬어.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널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적어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게 충분할 수도 있지 않아? 그 말이 민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민호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펜을 들었다 놨습니다. 은주에게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칠의 고민 끝에 민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난 정희와 혼인하겠다. 그 결정이 나오는 순간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배신을 하기 위한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민호의 가슴 한구석은 평생 비어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민호는 밀양으로 내려갔습니다. 은주를 강가로 불렀습니다. 은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난 너를 충분히 사랑할 수 없어. 너의 가족 앞에서 약속도 할 수 없어. 그래서 다른 길을 가기로 했어. 그렇게 말하고 난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이란 게 뭔가요? 끝내 지켜낼 수 없었죠. 욕심이 마음
버렸죠.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택한 건 나였죠. 배신해봐, 배신해봐. 내가 만든 상처였고. 배신해봐, 배신해봐. 돌아갈 수 없었죠. 두 눈에 비친 그 미소가 내 안에 거울이 되었죠. 사랑이라 믿고 싶었지만 그건 죄였다는 걸 알아요. 진실보다 달콤했던 거짓에 취해 있었죠. 배신해봐, 배신해봐. 내 마음을 짓눌렀고. 배신해봐, 배신해봐. 결국 난 무너졌죠. 행복하라던 그 한마디가 지금도 귓가에 남아요. 그 온기를 버린 내가 무슨 용서를 바라죠. 배신해봐, 배신해봐. 내가 저지른 사랑이여. 배신해봐, 배신해봐. 그대는 날 용서할까. 그 강가에서 우린 행복했었는데 배신의 밤에 모든 게 흩어졌죠. 은주는 처음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은주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넌 내 생명의 은인이야, 민호. 그 폭우 속에서 날 구해준 사람이. 그리고 넌 내 첫사랑이고. 그렇다면 그게 너를 위한 선택이면 나도 그걸 받아줄게. 넌 잘 살아. 넌 꼭 잘 살아야 해. 그럼 나도 괜찮아. 그럼 내 그리움도 의미가 있을 테니까. 민호는 그 말을 한 번도 잊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말입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혼인했고 자녀를 두었고 성공적인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매 봄 민호는 밀양 강가를 피했습니다. 그곳을 지나갈 때면 가슴이 졸였습니다. 은주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자신의 배신이 더 묵직해졌습니다. 아내는 5년 전에 돌아갔습니다. 암이었습니다. 민호는 아내를 충실하게 간호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항상 비어 있었습니다. 2015년 9월 15일 밀양에 새로 지어진 강가 음악당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지역 뮤지션들이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연자는 60대 중반의 한 남자였습니다. 민호였습니다. 민호는 기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노래는 1978년 여름 이 강가에서 누군가와 함께 부르던 노래입니다.
40년 만에 다시 이 강가에 왔습니다. 이 노래를 이곳에서 다시 부르고 싶었습니다. 민호는 그 강가에서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모니카와 피아노의 반주가 깔렸습니다. 그 순간 관객석 맨 뒤에서 한 여인이 일어섰습니다. 은주였습니다. 민호의 노래가 멈췄습니다. 그들의 눈이 만났습니다. 40년 만입니다. 넌 잘 살았니?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난 미안해. 평생. 난 너를 원망한 적이 없어. 넌 내 생명의 은인이자 내 첫사랑이야. 넌 나를 구해줬고 나는 너를 기다렸어. 그리고 이제 또 만났어. 그것만으로 충분해. 민호와 은주는 다시 강가에 섰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은 무대 위에서 함께 노래했습니다. 강바람을 맞으며 옛정을 부르며 그 강가는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여전히 두 사람의 노래가 남아 있습니다. 약속의 강가 그곳에서 오랜 세월을 돌아왔어 다시 강가에 서 있네 그날의 기억이 밀려와 숨결처럼 마음을 적셔 그 강가에 남은 노래 우리의 약속이었지 흐르는 세월 너머에도 사랑은 식지 않았어 난 이곳에서 널 기다렸어 세월의 바람 속을 지나 그리움은 깊어졌지만 원망은 한 번도 없었어 그 강가에 남은 노래 다시 우리를 불러내 지워진 시간의 흔적도 이 노래 속에 살아 그 폭우 속의 순간 운명처럼 피어난 사랑 서로 다른 길을 걸어도 이 강가로 다시 왔네 그 강가에 남은 노래 영원히 멈추지 않아 강바람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노래가 돼 그 강가는 여전하고